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조지에게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조지는 심각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잔해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절제한 환자였습니다. 뇌량은 잔해와 우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량을 절제하면 잔해와 우뇌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잔해로 들어온 정보는 우뇌가 알 수 없고 우뇌로 들어온 정보는 잔해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면의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 시야로 들어온 정보는 주로 좌뇌로, 왼쪽 시야로 들어온 정보는 주로 우뇌로 전달됩니다. 좌뇌는 본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뇌는 본 것을 이해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영역은 좌뇌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 화면 오른쪽에 스톤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면 조지는 스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보여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 왼쪽에 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뇌로 폰이라는 정보는 들어왔지만 조지에게 무엇을 봤냐고 물어보면 말로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왼손으로 자신이 본 것을 그려보라고 하자 전화기를 그립니다. 이번에는 조지에게 벨이라는 단어와 뮤직이라는 두 단어를 보여줍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해하는 우뇌는 벨이라는 단어를 받고 말을 담당하는 좌뇌는 뮤직이라는 단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와 관련된 4개의 그림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트럼펫, 북, 피아노, 종이 있는 교회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조지는 종이 있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걸 골랐는지 이유를 묻자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단어는 음악일 거예요. 종을 고른 이유는 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하지만 화면에는 트럼펫, 북, 피아노 등 음악을 나타내는 그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조지는 종 그림을 가리키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뇌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언제든지 그럴듯한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설가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를 연결하고 복잡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좌뇌가 항상 진실을 알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것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 중에서 유독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그 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내가 살아오며 만들어온 해석의 지도 위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경과학자 중 한 명인 라마찬드란 박사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라마찬드란 박사가 관찰한 환자는 우뇌가 심각하게 손상돼 몸의 좌측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라마찬드란 박사가 환자에게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보자 환자는 그럼요 이렇게 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마비된 왼팔이 훨씬 힘이 세서 커다란 테이블을 5cm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그 상황을 부정하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뇌가 손상된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인지나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리스백과 티머시 윌슨은 소비자 조사라고 소개한 뒤 사람들에게 여러 개의 상품을 나란히 보여주고 가장 품질이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 고르게 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똑같은 나일론 스타킹 4켤레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4가지 제품 모두 실제로는 품질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스타킹은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킹보다 거의 4배나 많이 선택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골랐을까요?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서 골랐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은 제품 자체에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더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촉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연구자들은 이번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품이 놓인 위치가 선택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묻자 거의 모든 참가자가 그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표정으로 연구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알지만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의 이유도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다.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 연구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먼저 반응한 뒤 그 이유를 나중에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성 조교가 남성 참가자에게 평형 감각을 측정하겠다고 안내한 뒤 눈을 가리고 뒤로 젖혀지는 의자에 앉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큰 소리를 냅니다. 참가자는 놀라고 심장이 빨리 뛰고 신경계가 각성됩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난 뒤 이 참가자들은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여성 조교를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조교를 남성으로 바꾸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란 참가자들은 오히려 남성 조교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몸에서 일어난 같은 각성도 주변 상황에 따라 호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이런 원리와 연결됩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에서 먼저 일어난 반응에 뇌가 나중에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는 항상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고 MBTI를 사용해 사람을 범주화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어떤 믿음을 만드는 것은 우리 뇌가 복잡한 세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좌뇌의 해석 기능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해석을 현실 그 자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이 한쪽에서 나를 보며 속닥이고 있다고 해볼게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동료들이 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불안하고 화가 나고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바로 들러붙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걸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계속 빠져들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생각의 주인공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운에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지금부터 10초 동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책상, 의자, 모니터, 컵, 창문,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물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사물 사이에 빈 공간을 떠올린 분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공간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 공간보다 사물에 먼저 주의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책상, 의자, 사람, 나무, 자동차,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류하고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빈 공간에 시선을 가져가면 조금 다른 경험이 가능합니다.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라는 책에서는 이런 식의 경험을 운의 경험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일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을 이름 붙이고 분류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에 계속 흘러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특정 경험 몇 개를 붙잡아 이게 나야 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걸 잘 못해.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순간 중에는 끝까지 해낸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평소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 중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든 다음 그 이야기를 나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자아도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좌뇌의 언어가 사라진다면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이 책에서 중요한 사례로 등장하는 사람이 뇌과학자 질 폴트 테일러입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좌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생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내면의 언어가 사라지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자신을 연결하던 감각도 희미해졌고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서부터 바깥 세상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고정된 하나의 존재라고 보기보다 더 큰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처럼 평소 명확하게 나누던 경계들조차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하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상태를 매우 평온하고 충만한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그 경험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들여 손상된 잔해 기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도 필요하고 논리도 판단도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잔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운해만으로 살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잔해와 운해의 균형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잔해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지만 적어도 가끔은 언어와 해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늘려볼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대표적인 것은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가를 할 때 내 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근육이 어떻게 당기는지,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명상도 비슷해요. 가장 기본적인 명상에서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호흡에는 특별히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의 흐름을 계속 느끼다 보면 머릿속 이야기에만 빠져있던 주의를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요가나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달릴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음악을 들을 때 분석하지 않고 그냥 듣고 일을 할 때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작업에 몰입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입도 이런 경험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머릿속 이야기에서 잠시 빠져나와 현실과 직접 만나는 경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라는 책에서는 결국 삶을 바라보는 몇 가지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속세의 삶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만들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좌뇌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반대편에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멀어지고 현재의 경험 자체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했던 방향은 균형 잡힌 삶이었습니다. 좌뇌가 만들어주는 언어와 논리를 사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몸을 움직이고 직감을 따라가보고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이 훨씬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 이 책에서는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좌뇌와 우뇌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두 방식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연구와 사례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영상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최고의 뇌과학 도서이자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뇌는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읽다 보면 나는 지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난 뒤부터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에 곧바로 휩쓸리기보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삶에 조금 더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좌뇌의 이야기를 없애는 것도 운에만 따라가는 삶도 아닐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생각과 경험, 해석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 불필요한 고통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러 철학과 사상에서 이야기해온 중도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